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마을에 이기론의 철학을 심오하게 탐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파하는 것을 좋아하던 이상한 학자 이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율곡이의 철학을 따라 이름 지었다고 하는데 본명은 좌지동물원 호랑이였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줄여서 그냥 이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직이는 매일 아침 마을 회관으로 나와 사람들에게 다양한 철학적 강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직이는 사람들에게 이기론을 쉽게 설명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조금 재미있게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따라 웃고 감동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직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을 떠올리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직이는 고개를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바로 김밥입니다. 김밥이라고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직이는 머리를 끄덕이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밥에는 우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김은 무형의 원리인 이를 상징하고 밥과 각종 재료들은 물질적, 실체인 기를 상징합니다. 김은 모든 재료를 감싸며 균형 잡힌 원리를 제공하고 밥과 재료들은 이 김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실체를 이루지요. 그 결과 맛있는 김밥이라는 존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단한 비유가 너무나도 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직이는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밥이 왜 조화롭다고 느껴질까요? 바로 이와 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김이 너무 크면 밥과 재료들이 압도당하고 말겠지요. 반대로 밥이 너무 많다면 김이 찢어지고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삶 같습니다. 삶 속에서도 우리는 조화와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무형의 이, 즉 우리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물질적 기인일과 관계를 잘 배분해야 하는 것이지요. 날이 저물고 마을 사람들은 이직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각자 삶의 조화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김밥의 이야기였지만 그들은 자연스레 삶의 철학적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직이의 이기론 강의는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벤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도 김밥처럼 일하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와 기가 만들어내는 삶의 조화를 이해하게 되었죠. 이렇게 조선시대의 작은 마을에서는 이기론이 사람들 사이에 재미와 지혜를 남기는 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독일의 한 조용한 마을에 한 별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마누엘 칸트였죠. 칸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고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는 등 규칙적인 생활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유명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의 철학, 특히 선언적 종합 판단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그가 자신의 철학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색다른 방법을 고민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칸트가 새로운 걸 생각하고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특유의 눈썹을 쓰다듬는 모습을 활발히 논의하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평소 산책하던 길에 벤치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호기심 많은 꼬마 아이가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칸트 아저씨, 철학이란 게 뭔가요? 정말 그렇게 재미있어요? 칸트는 눈을 반짝이며 답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꾸나. 우리는 왜 하늘이 파란지 알기 위해 하늘을 쳐다봐야 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어떤 다른 진리에 대해서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단다. 칸트는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 만약에 햇빛을 스펙트럼으로 나눴을 때 여러 색깔로 나뉜다는 말을 한다면 어떨까? 아이 녀석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 난 스펙트럼이 뭔지 잘 몰라요. 칸트는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죠. 맞아,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단다. 하지만 우리 사는 공간에서 높이, 넓이, 깊이라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지 않니? 특별히 경험해보지 않아도 이 차원들이 우리 공간의 기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 수 있단다. 아이 녀석은 여전히 머리를 긁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선언적 종합 판단이라는 것은 뭐죠, 아저씨? 칸트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선언적 종합 판단은 경험 없이도 그 자체로 알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란다. 예를 들면 우리는 공간이 세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경험 없이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정보라는 걸 깨닫게 자신에게 말해보는 거지. 그제서야 아이는 이해가 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런 판단이 우리 일상과 어떻게 관련이 있나요? 칸트는 답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마치 우리가 용기를 내서 모험을 떠날 때 지도 없이도 어느 정도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세상을 더 잘 알게 되기 위해 필요한 어떤 토대가 되어주는 재미있는 말이지.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칸트의 이론이 그렇게 복잡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꼬마 아이도 친구들에게 칸트 아저씨의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에게도 알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 하고 자랑하게 됐죠.
칸트는 이 명성을 조용히 이어가며 매일같이 같은 길을 산책하고 다른 방식으로 철학을 전파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아리스토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열렬한 팬이었고 옥정론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론을 알리고 싶어 매일같이 마을 광장에서 누구에게든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아리스토는 마을의 우물을 지키는 노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항상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했고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아리스토는 그녀에게 다가 옥정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파, 모든 것에는 고유한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있는 것은 없지요. 이 우물조차도 그저 물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연결하는 고리로서의 목적을 지닌 것입니다. 노파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다. 젊은이, 그럼 내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리스토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약간 당황했지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아마도 이 우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것 아닐까요? 노파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을 수도 있겠지. 나의 삶은 이 우물과 얽혀 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물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행복을 지키려고 한다네. 아리스토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마을 사람들의 에우다 이무니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군요.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는 것도 결국 중요한 목적이죠. 노파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즐거움과 만족을 주지. 그렇다면 젊은이, 너의 목적은 무엇이더냐? 아리스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목적론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지혜를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목적을 찾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너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에우다 인무니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겠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이지. 이 대화를 나눈 후 아리스토는 목적론이 단순히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연결과 도움이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목적을 가졌지만 결국 모두 서로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아리스토는 마을 광장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 각자의 목적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었고 모두가 서로의 목적과 행복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결국 아리스토의 재미있는 썰은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마을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마을의 행복한 마을이라는 별칭을 가진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밝고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 데니얼 할아버지 이 삶의 철학에 있었습니다. 데니얼 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광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공리주의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행복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데니얼 할아버지는 공리주의의 개념을 간단하고 재미있는 예시로 풀어내곤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을이 주말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제를 위해 풍선을 불고 있는데 불행히도 풍선은 딱 한 종류의 색 파란색만 남았다고 치죠. 만약 여러분이 다른 색의 풍선을 나누어주고 싶다고 해서 창고를 뒤져 다른 색을 찾을 시간을 허비한다면 축제 준비가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란색 풍선을 선택함으로써 빨리 일을 마쳐 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공리주의적 선택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크게 웃으면서도 깊은 깨달음을 얻곤 했습니다. 데니얼 할아버지의 설명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마다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마을은 서로를 존중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호수가 오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호수는 마을 사람들의 주요 식수원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의회가 소집되었고 주민들은 모두 다 의견을 낸 어느 한 주민은 제안했습니다. 우선 마을 외곽에 있는 샘물을 사용합시다. 그동안 천천히 호수를 정화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죠. 이것은 즉각적인 해법이었으나 샘물은 부족했고 이를 사용할 경우 몇몇 가구에 물이 모자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호수 정화 기기를 사는 것이 좋다며 기금을 모으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의견들이 엇갈리자 데니얼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하죠. 샘물만 사용하면 몇 가구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일단 그 기회를 얻어야 우리가 당장 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전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시간이 생깁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데니얼 할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샘물을 사용하고 동시에 호수 정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마을 전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이 필요한 가구에 물을 나누어 주기 위한 자원봉사팀 또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수는 다시 맑아졌고 마을은 더욱 단합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자고 했던 데니얼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고 매 순간 공리주의적 선택을 실천하도록 더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마을이라는 별칭은 계속 이어졌고 그 이야기와 함께 공리주의의 이론도 마을 사람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